안녕하세요. MBC 이지선 기자입니다. 지난번에는 대출금리 왜 이렇게 오르나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대출금리처럼 또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가인데요. 유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 오늘은 이 부분을 확실히 캐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유소 가면은 가득 채우면 저는 한 3주 정도 쓰는데 2, 3주, 4주 쓰시잖아요. 다시 채우러 갈 때 보면은 또 올랐네. 이번에도 또 올랐네. 계속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지난 10월 15일 기준으로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1,700원을 넘어선 거는요, 2014년 말 이후로 7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오르고 올라도 1,700원까지는 안 갔었던 거죠. 근데 7년 만에 다시 1,71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당장 이렇게 갑자기 오른 건 아니고요. 최근 1년 사이에 계속 올랐어요. 그래프를 보면 지렁이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도대체 휘발유 값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 왜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살기 팍팍하고 경제도 안 좋은데 기름값까지 올라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불만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유소들이 자기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써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 휘발유 값이 오르는 이유는 전적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전체 100% 원유를 다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름값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두바이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두바이유의 10월 둘째 주 가격을 봤더니 배럴당 80달러가 넘어섰거든요. 근데 두바이유가 배럴당 80달러 넘어선 것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전국 휘발유 평균값이 1,700원대가 된 것도 7년 만이라고 했잖아요. 두바이유가 배럴당 80달러가 넘어선 것도 7년 만인 거예요. 두바이유 말고 이 서부 텍사스 중진유도 있는데 이 서부 텍사스유 역시도 배럴당 80달러가 넘어선 것이 7년 만에 처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의 상승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두바이유, 서부 텍사스 중진유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또 정확히는 모르겠어. 이거부터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세계에는 전 세계에는 수십 개의 산유국들이 있고요. 수백여 종의 원유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도 기준 가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이 가장 많고 대표성을 띠는 세 가지 유종을 기준 유종이라고 보고 이 세계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 중진유, 그리고 두바이유인데요. 이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WTI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어트. 이거는 미국산, 텍사스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산인 거고요. 뉴욕 시장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브렌트유는 영국산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영국 북해에서 생산되는 브렌트유고요. 런던에서 거래가 되고요. 두바이유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딱 아시죠? 중동을 대표하는 유종이고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유종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24개 국가에서 80여 종의 원유를 구입해오고 있지만 어쨌든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장 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건 두바이유다. 이건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요,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중동 원유의 수입 의존도가 거의 80%였어요. 그러니까 두바이유가 출렁이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그냥 휩쓸렸던 거예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등등 중동에서 수입하는 게 80%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은 정치, 종교, 어떤 외교적 그런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계속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는 중동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힘을 썼습니다. 2018년, 19년부터는요, 미국산 원유의 수입을 확 늘렸고요. 지금은 거의 3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2019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생산 시설인 아람코에 드론 테러가 가해졌고 다 불탔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 전 세계 유가가 또 출렁이면서 올라갔지만 우리나라가 입은 어떤 영향, 악재는 그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그 정도 악재만 있었지 사실 엄청 큰 피해, 뭐 수입이 끊긴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입 의존도가 1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진작 미국산 원유를 그렇게 수입을 안 했느냐 또 궁금해지시죠? 왜 최근 3년 전부터만 미국산 원유를 그렇게 많이 수입했어? 그 전부터 많이 할 수 있었잖아. 여기에는 또 철저히 경제적인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자, 일단 미국산 원유가 굉장히 비쌌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셰일가스가 발견이 되면서 엄청나게 생산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친한 나라들한테 야, 우리 거 사가, 우리 미국산 원유 너네 빨리 수입해. 굉장한 정치적 압력을 가해왔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압력이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구룡 외교를 안 하는 나라다 보니까 너희 거 너무 비싸. 그러면서 미국산 원유 수입을 막 1%, 2% 정도밖에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저렴한 중동 원유를 많이 수입해 왔던 거고,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미일 FTA 협상 맺은 조항을 보더라도 일본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농산물을 굉장히 비싸게 많이 다량 수입을 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막 협약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니까 미국산 원유의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수입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그 원유 생산 가격이 확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생산 가격이 줄어들면 당연히 원유값도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산 원유 가격이 두바이유, 중동 원유보다 오히려 더 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었거든요. 이때다 싶어서 우리나라는 미국산 원유의 수입 비중을 확 30%까지 늘린 거죠. 또 여기에는 재밌는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두바이유는 품질이 좀 안 좋아요. 근데 미국산 원유는 품질이 좋거든요. 이걸 따지는 기준 중에 하나가 유황인데 중동산 원유는 고유황, 그러니까 유황 함량이 높아요. 미국은 저유황이에요. 이 석유 원유 정제의 핵심이 유황을 얼마나 잘 정제해내느냐 이건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원유 한 방울 안 나는 국가지만 원유를 정제하는 기술만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회사들이 굉장히 원유 정제를 잘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죠.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품질이 좀 낮은 중동산 원유를 잔뜩 수입하고도 깨끗하게 정제해서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술력 또한 우리가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늦춰도 되는 요인이 됐던 거죠. 자, 아무튼 이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늘면 국제 유가는 올라가요. 반대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그래도 국제 유가는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공급을 줄이는 데 역할을 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물동량이 줄어들고 생산량도 좀 줄어들고 이런 좀 경제가 침체될 거라는 예상이 막 커지면서 이 감산을 한 지가 좀 됐어요. 미국도 좀 감산을 했었고. 그러니까 공급이 준 상태에서 근데 생각보다 경제 회복이 좀 빨리 됐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돈을 막 풀었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경제 회복이 빨리 되면서 수요는 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더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일이 있었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이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를 내놓는데 이달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자, 앞으로 몇 달 동안 원유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4분기에 예상 수요량보다 오펙은 훨씬 적게 석유를 생산할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 4주 동안에 국제 유가가 막 가파르게 치솟은 겁니다. 거의 기울기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올라왔지만 최근 들어 그 기울기가 훨씬 컸거든요. 이런 영향들이 있는 거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거든요. 북반구, 남반구 다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북반구에 더 나라도 많고 생산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북반구에 겨울이 오면은 유가는 원래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면서 지금 월가에서는 올 겨울에는 국제 유가가 아까 지금 배럴당 80달러대를 7년 만에 돌파했다고 했죠. 7년 만에 기록을 했다고 했죠. 올 겨울에는 배럴당 9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만약 이번 겨울이 예년보다 훨씬 추운 겨울이 된다면 그때는 배럴당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기름값이 오르면은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물가 상승을 불러오잖아요. 기름이 원유가 우리 실생활에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정말 우리 실생활 곳곳에 다 원유가 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옵니다. 아니 근데 뭐 농산물은 괜찮은 거 아니야? 채소는 뭐 공산품은 당연히 석유가 들어가고 만들어지지만 채소는 그냥 땅에서 나는 거잖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채소도 이 전기를 대줘야 되고요. 뭐 온실로 재배해야 되고요. 이게 원유가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당연히 우리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럼 대체 언제 유가는 안정화될까? 자, 여기에는요, 지금은 조금 전망이 엇갈립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유가 상승 움직임이 갈 거라는 예측도 월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니다, 내년에는 하향 안정화 될 거야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예측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게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오펙 플러스에 달려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오펙 어디서 들어봤는데 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설명을 드리면 오펙은 석유 수출국 기구예요. 그러니까 중동을 중심으로 중동, 남미, 아프리카 이런 열 몇 개 국가가 모여서 이 석유 수출국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대부분이 중동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동이 리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리드하는 수출국 기구가 오펙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쟁쟁한 산유국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러시아, 미국이죠. 지금은요, 미국이 전 세계 산유국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입김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 외에도 멕시코도 있고 등등등 이 오펙을 제외한 다른 산유국들까지 더해서 얘기하는 개념이 오펙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산유국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오펙 플러스가 지금은 유가 상승을 즐기고 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감산을 했었단 말이에요. 감산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유가가 오르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생산하는 석유가, 원유가 비싸게 팔리는 거니까 금전적인 이득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유가 상승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오래 즐기지는 못한다.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위기 또 뭐 지금은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으로 손해가 된다는 걸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언제 다시 증산을 실질적으로 할지 이것이 유가 안정화의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도 유가가 계속 오르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 푸틴도 그렇고 뭐 마치 이렇게 유가를 안정화시킬 것 같은 멘트들을 날려요. 실제 최근에도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우리 비축유 풀게 이런 얘기를 살짝 흘렸었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다시 우리 그런 거 검토한 적 없어라고 또 이렇게 유야무야 되고 푸틴도 우리 증상 검토해볼까라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뉘앙스만 풍기고 있지 지금은 즐기고 있다. 유가 상승을. 그러나 이걸 오래 즐기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언젠가는 이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온다. 그것이 언제 올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우리 파보세와 캐보세가 사실은 이 굉장히 팩트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갑니다만 재미있는 음모론이 하나 있어서 소개는 해드릴게요. 이거는 음모론인데요.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말 바꾸기를 하느냐. 비축유 어마어마한 비축유를 푼다고 했다가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가 왜 그러느냐. 이거는 미중 관계가 또 엮여 있다라는 음모론이 있어요. 지금 중국이 전국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거든요. 중국이 여러 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제가 몇 개 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3분의 2 가까운 성에서 전력 감축, 전력 대책을 지금 시행 중이에요. 이게 뭐 석유 유가가 오르는 게 여기에 왜 영향을 크게 주게 되냐면 중국은 아직도 석탄 발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석탄의 그 20% 정도를 호주에서 수입해 와요.
근데 호주와 중국이 또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호주에서의 석탄 수입이 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뭐 그래도 중국은 아니야 우리 자급자족이 80% 되고 있어 문제 없어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경제에서 산업에서 뭐 1, 2%의 어떤 영향도 사실 크게 다가오는 거. 호주와의 관계가 석탄 수입에 이 차질이 빚어지는 게 중국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유가까지 이렇게 상승해버리면 중국 역시 산유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중국 입장에서 타격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그나마 석유 화학 제품 생산을 만약 수출도 많이 하죠.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술력이 따라오지 않거든요. 결국은 유가 상승은 중국에 타격을 준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이 유가 상승을 중국을 압박하는 어떤 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대출금리 때도 어떻게 하면 어디 나가서 되게 아는 척할 수 있고 똑똑해 보일 수 있을까 알려드린 적 있잖아요. 오늘 캐보세에서도 내가 어디 가서 되게 똑똑해 보일 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질문 드릴게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에는 악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정답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예요. 이게 지금 어디 가서 우리 국제유가 오르거나 우리 기름값 막 오를 때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주제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가 오르는 요인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거나. 자,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가는 국제유가는 우리나라엔 호재입니다. 근데 공급이 감소해서 오르는 국제유가는 우리나라의 악재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제 설명 꼼꼼히 들으셨으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석유 제품 수출국이기 때문에 수요가 는다는 거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생산해서 수출할 이 석유 제품 가격도 같이 오르고 이게 많이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역사를 쭉 보면요. 우리나라 GDP가 상승하는 구간과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구간이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수요의 증가에 의한 국제유가 상승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수요 증가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주고 공급 감소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나라의 악재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